네팔과 중국 접경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중국과 티베트 국경의 상류에서는 또다시 호수가 범람해서 추가 홍수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관련 내용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신 호남대학교 문현철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티베트 쪽에 있는 거대 자연댐 원세코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2차 대형 홍수 경보가 내려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교수님, 이 원세코 좀 말이 어렵습니다.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언세코라는 용어가 또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또 어떤 공감을 불러오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용어는 무너져 내린 흙과 돌이 갑자기 만들어낸 자연적인 댐, 자연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고요. 지금 상황은 우리가 먼저 그 어떤 지도를 상상하면서 한번 지금 상황을 짚어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말라야 산맥이 길쭉하게 이렇게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는 중국, 이 남쪽에는 인도입니다. 그러면 이 히말라야 계곡에서 발원한 물들은 대부분 인도 쪽으로 흘러가는데 또 일부는 북쪽 서면을 통해서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되고 있는 특히 지금 현재 참사가 벌어진 곳에는 이 중국과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참사는 네팔 국경 안쪽에서 발생했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중국 쪽의 티베트 쪽은 이제 북쪽 서면으로 넘어가는 쪽에서 발생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현재 이 상황 대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히말라야 산맥의 피해 당사국인 네팔하고 그 네팔 북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북쪽 사면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하고 그다음에 이 물들이 남쪽 사면에서 전부 밑으로 내려가면은 결국 이제 겐지스 강이나 뭐 이렇게 인도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인도 이렇게 인도와 중국이 북쪽과 남쪽에서 그 사이에 있는 네팔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두 번째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자국의 중국이나 인도의 국민들이 많이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 플러스 인도 그리고 UN 오차가 네팔을 중심으로 한 합동작전을 치밀하게 아주 섬세한 리스폰스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됩니다. 지금 이 언세코가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해서 2차 대형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지금 일대에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최상위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조대원들도 모두 대피한 거죠, 지금? 구조 작업도 중단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언세코라고 말씀하신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어떤 급조된 자연적으로 계곡의 흙과 돌과 뭐 이런 많은 것들이 갑자기 흙이 흐르는 물의 계곡을 막아버리는 자연댐을 지금 이렇게 또 지금 붕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 문제는 이 히말라야 지금 그 봉우리 쪽에는 한 2만 개 이상의 지금 빙하와 관련 빙하성 호수가 크고 작은 호수도 2만 개 넘게 있는데 원래도 많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참사가 벌어진 그곳에 바로 그 부근에 55개, 55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2차, 3차 홍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한다면 또 이런 그 대형 참사일수록 우리는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응 작전의 상상력을 하나 발휘한다면 지금 계속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으로 갑자기 급조된 댐들을 그대로 두면 밑에서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물들이 계속 어떤 수위가 차오르면서 수평
수평 어떤 그 양력이 수평 미는 힘들이 발생하는 거죠. 수평 역학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평 역학이. 그래서 밀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 수평 역학 물이 밀어내는 힘을 좀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그럼 이제 그 상상을 발휘한다면 여러 국가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큰 파이프 같은 것들을 그 자연댐 중간 지점에 박아가지고 예. 물을 빼내는 거죠. 예. 그래서 물이 더 이상 차오르지 않게 하는 방법.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내서 긴급 작전을 해야 된다. 계속 그냥 손발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대가 구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나 또는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또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나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딘가에서 구조의 신호를 기다리면서 생사의 위기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 2차, 3차로 형성되는 그런 자연댐들의 수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토목공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응급 여수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응급 여수로. 예. 여수로라고 하는 것이 인입되는 물의 양보다도 더 많아서 이게 원류해버리면 댐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 인입되는 물의 양만큼의 물을 댐 옆으로 해서 빼주는 것을 여수로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든 댐들의 대부분의 여수로 공사가 끝났고 신축 댐들한테는 다 여수로 공사를 기본적으로 설계에 넣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의 그런 상상으로는 네. 그렇게 위험이 닥쳐오는 2차, 3차 자연댐들이 헬기 순찰에서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좀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좀 실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지만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아주 특수한 특공 작전이겠지만 예. 그러한 파이프라인들을 어떻게 그곳에 그냥 눈 뜨고 보기만 할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붕괴 직전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그곳에 어떤 뭔가 원류할 때 물을 휩쓸고 지나가지 않게 뭔가를 좀 덮어 어떤 그 방수성 뭘 덮은달지 아니면 뭐 수평 방향으로 뚫어서 물을 빼낸달지 아니면 또 옆으로 응급 여수로를 좀 만들어준달지 뭐 이런 방법들을 쓸 수만 있다면 한번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됩니다. 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 그럼 교수님 말씀대로면 이 2차, 3차 홍수 피해에 대한 그 예상되는 규모를 잘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럼 앞선 대홍수만큼의 그런 거의 쓰나미 같은 현상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만큼의 규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나요? 이제 그것은 순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첫 번째 발생한 그 우리 그 지금 파괴적 급류 재난 제가 지난 출연 때도 예, 말씀드린 예. 파괴적 급류 재난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2차, 3차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위험을 감지했고 2차, 3차가 또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나 경험칙상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속 인공위성이나 헬기를 통해서 순찰을 해야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 2차, 3차의 자연댐이 만들어졌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된다면 규모가 확인이 되겠죠. 예. 그러면 저걸 제대로 두었을 때 저 2차, 3차 자연댐이 붕괴됐을 때 그 파괴력은 수량이 어느 정도 된다. 특히 그 재난 피해에 대한 충격을 계산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속도 곱하기 질량입니다. 네. 속도가 유량이 지금 우리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유량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속도. 그다음에 그 무게가 질량이 얼마나 됐냐. 저게 그냥 물이 아니거든요. 흙과 돌이 잔뜩 이른바 쇠성류라고 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밀고 내려가면서 시속 200km로 간다면 엄청난 충격 에너지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계산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학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해야 된다. 우리가 6.25 전쟁사나 2차 세계대전 전쟁사를 보면 이런 아이디어를 긴급히 현장에서 내서 그것을 시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네팔의 파괴적 폭류, 급류 재난으로부터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관성적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새로운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시도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피해 자체를 좀 막기 위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차 홍수가 발생을 한다면 최대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제 1차 대홍수가 났을 때도 네팔 당국에서 대피 문자를 보냈다고는 합니다만 이제 워낙에 속도가 또 빨랐기 때문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실종자가 정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자도 그렇고요. 2차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좀 최대한 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어떤 징후랄까요? 그런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스튜디오에 오면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 세계 인류는 지금 현재 이 네팔의 이 참담한 참 재난으로부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또 실종 이렇게 통신이 연락이 두절된 분들을 찾기 위한 온갖 아이디어를 다 내야 되거든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겠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3차 그런 자연댐의 수량을 빼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곳곳에 센서를 긴급히 설치를 해서 예. 이 센서는 뭘 측정하냐면 또 어디선가 물이 긴급히 엄청난 양의 수량의 물이 내려온다는 수량 측정. 그다음에 그 물이 엄청나게 밀고 내려올 때 그 파괴적 에너지에 의해서 막 돌 구르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사운드 측정. 그다음에 또 평소에 흐르는 물의 속도와는 달리 시속 150km, 200km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유속 측정. 이 세 가지만 측정을 해서 밑에 또 이게 저게 반드시 가는 게 아니라 꼬불꼬불 하지 않습니까? 꺾이는 부분마다 또는 뭐 1km 또는 등등등 그런 곳에 센서를 측정을 해서 이 센서를 하류에 구조대원들이나 거주민들에게 얼리 워닝, 조기 경보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조기 경보는 간단한 거예요. 대피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지금이라도 빨리 구조의 원활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센서를 곳곳에 심자. 그런데 그 센서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된다. 유속, 유량, 사운드. 예. 그리고 이것을 아래쪽에 경보를 해주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경보를 들으면 무조건 대피하자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지금이라도 지금 AI 시대지 않습니까? 예. 이 아주 센서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얼른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한 뒤에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구조 작전을 펼쳐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국 당국이요.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9월 1일에 대규모 붕괴 위험이 가장 크다 이렇게 경고를 했더라고요. 이 경고는 어떤 근거에서 나왔을까요? 아마도 중국 당국이 뭐 자국의 영토, 자국의 국경이기 때문에 그냥 남의 나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좀 신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중국의 어떤 과학기술의 그런 역량으로 그런 계산을 해서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겠냐.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것이다. 그런 경고를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어떤 대응을 하고 특히 유엔 오차와 중국과 네팔과 인도가 어떤 합동 작전을 할 때 중요한 어떤 그 표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드립니다. 예.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이 안전에 대한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현지에서 수력 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우리 기업 직원들의 연락이 현재 두절된 상태입니다. 정부랑 기업도 현지로 대응팀을 보냈습니다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제 구조대조차도 현장에 접근하기가 지금 어렵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참 그 딜레마입니다. 예. 일반 재난과는 달리 우리가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재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네팔에서는 저 정도는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특히 이런 그
협곡 산악 국가들은 스위스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협곡 산악 국가들한테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네팔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벌써 이 참사가 발생한 처음 빙하가 붕괴된 그곳의 고도가 5,500m 정도 돼요. 혹시 우리 앵커님들 높은 곳 몇 미터까지 올라가 보셨습니까? 5,500m에는 한참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보통 알프스 여행 가면 예. 3,800m까지 뭐 열차 타고 막 갈아타고 뭐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 경험에 의해도 3,800m 정도 올라가면 이 입술이 좀 시퍼래지면서 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5,500m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제 바꿔 말하면요. 지금 구조 작업을 해야 되는 저 환경은 매우 높은 고산지대 산소가 희박한 곳이다 보니 구조 작전 자체가 쉽지가 않고 또 이 구조 작전이 통신과 전기와 도로가 다 유실돼 버리는 예. 상태이다 보기 때문에 예. 헬리콥터 작전 이외에는 사실상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해외 재난을 연구하다 보면요. 재난 피해 국가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구조 대원들이 오거나 구조 장비가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 그런가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추정하기에는 예. 다른 나라 국가 구조대원들이나 장비들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구조하는 모습이 자국 국민들 TV에 비춰지면 예. 우리나라 정부 당신들은 뭐 했냐. 어, 이럴 것 같아서 그러지 않겠냐라고 추정이 돼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대원들의 투입을 네팔 정부는 금지한다. 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유엔 인도주의 조정국과 또 의국이 네팔 정부를 설득하고 해서 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북쪽의 중국, 아래쪽의 인도 이런 나라들이 협동작전을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딜레마는 가까이 있는 나라끼리는 친하지 않습니다. 제가 네팔을 2018년 갔을 때 예. 특이한 것은요. 지도를 상상하면 아시죠? 네팔이 길쭉한 히말라야 산맥인데 바로 남쪽이 인도잖아요. 예. 그럼 시간대가 같아야 되겠죠? 예. 시간대가 다릅니다. 오. 네팔이 15분이 더 빠릅니다. 똑같은 경도인데 인도가 15분이 늦습니다. 이 말은 네팔의 그 주민들 말 들어보면 인도하고 시간대를 같이 쓰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한번 네팔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번 들은 얘기입니다. 그 정도 감정이 안 좋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좀 주제하고 벗어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지금 대담 내용과 관련된 것은 재난과 관련한 협력조차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특히 2015년 네팔 대지진 때 그때 인도와 네팔이 굉장히 좀 감정이 많이 상했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현지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예. 어찌 됐든 현지의 이 참 수색 작전에는 네팔 정부와 또 유엔 국제사회를 조율하는 그런 그 유엔 오차 상주관의 역할이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또 인도와 중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또 국민들이 피해를 지금 아직 지금 연락 두절된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또 우리 한국 이런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서 어떤 휴머니즘 차원에서의 네팔 정부가 수색대와 구조 장비들을 구조 대원들을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서 함께 합동 작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헬기를 이용한 게 가장 효과적인 구조 방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신속 대응팀도 헬기 6대를 임차해서 수색 작업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이 수색 작업이 허가가 되면은 좀 희망적인 소식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허가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예. 돼요.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그 자국 국민은 자국의 힘으로 구조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나라 정부의 자존심의 문제, 이제 주권이라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헬기 안전 문제 때문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헬리콥터 이제 일반 고정익 항공기는 이렇게 설사 엔진이 꺼지거나 어떤 기체에 문제가 있어도 상당한 거리를 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시착이 가능한데 헬리콥터는 조그만 문제가 생겨버려도 바로 이렇게 뚝 자유낙하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기 안전 운항에는 여러 가지 그 기상 조건, 풍향, 풍속, 시야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을 고려해서 헬기 안전 운항 허가를 내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평가됩니다. 그 네팔 군당국에서는 2차 홍수 우려로 운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좀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만약에 기상 문제와 연료 보급 문제만 별 문제가 없다면 아마 그 어떤 군용 헬기나 이런 헬기들은 저곳에서 충분히 작전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군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또 네팔 정부는 어떤 그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겠냐 싶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열린 마음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휴머니즘 차원에서 인명 구조에 큰 작전들을 펼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다만 근데 이제 또 다른 변수가 사고 지역에 비가 좀 예고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헬기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비가 내린다는 얘기는 구름이 낀다는 얘기고 예. 시야가 그렇게 이렇게 멀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참사 현장은 V자형 협곡이고 계곡과 계곡간이 예. 짧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간혹 이렇게 들도 있고 좀 넓은 곳들이 나오지만 또 그곳에서는 인명피해가 별로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수색을 해야 될 곳들은 저렇게 협곡들, 유속이 빨리 스치고 지나간 곳들, 바위와 바위 사이 이런 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런 협곡들은 기상 변화가 아주 심하고 안개도 많이 끼고 그렇기 때문에 헬기 운항에 시야가 아주 위험성이 많다. 헬기 운항은 반드시 그곳에 참여하는 네팔 국적의 헬기뿐만이 아니라 지원해주는 헬기들이 공동 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곳에 지휘 헬기가 떠서 그 어떤 지형 지리를 높은 곳에서 보면서 헬기 작전에 뛰어드는 그 참 기장들에게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주면서 공동 작전을 해야 헬기 충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좀 디테일하게 남아 있다. 이런 그렇군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국제 공조도 시급하고 또 전문적인 대응도 무엇보다 지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연락 두절된 9명의 직원 가족들 정말 애타게 헬기가 뜨기만을 바라고 있을 텐데요.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골든타임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게 매몰된 깊이나 공간에 따라서 골든타임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재난 연구자로서 그 골든 타임이라는 용어를 보통 72시간 이야기를 하지만 예. 골든 타임은 구조될 때까지가 골든 타임이다. 저는 늘 그런 용어를 씁니다. 예. 왜냐하면요, 우리가 72시간이라는 골든 타임 어디 뭐 지진 현장이나 산불 현장이나 또는 뭐 다른 화재 또는 뭔가 피해를 보신 분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구조를 아직 못 해내고 있을 때 72시간이라는 어떤 그 고정관념에 쌓이면 72시간이 되기 전에는 조급해집니다. 예. 72시간이 참 지나고 나면 포기 심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72시간이 넘어서도 구조되신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구조될 때까지가 골든타임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어딘가에 지금 그런 공간에서 기적적으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저는 계실 것이라고 우리 온 국민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네팔 당국에서는 일단은 그 인명 구조 작전을 1단계로 하고 그래서 모든 헬기를 총동원해서 인명 구조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대형 헬기를 통해서 2단계로 중장비를 이렇게 들어서 옮겨서 그곳에 중장비를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각종 탐색 장비들을 놔서 이제 어떤 그 탐색과
구조와 복구 작업을 하고 세 번째로 도로, 전기, 통신 인프라를 복구를 하는 이런 단계적인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이 어떤 구조 대응 리스폰스 오퍼레이션은 매우 디테일한 싸움과의 시작입니다. 네, 매우 디테일해져야 됩니다. 구조대원들의 고산병 문제부터 시작을 예. 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수백 가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또 구호품들을 또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 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수습을 했을 때 이 또 시신을 또 어떻게 해서 유가족들에게 인도할 것이냐의 문제, 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신원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신원 파악을 위한 DNA 분석 문제들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예,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대의 안전도 걱정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 2차 홍수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구조대원들에게 안전이 확보된 환경이라고 하면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네팔 이 참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에게 안전이 확보되는 거라면 크게 세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 자, 첫째는 육상 접근이 가능해야 될 것이다. 예. 육로 접근이 가능해야 될 것이다. 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조대원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탐색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접근할 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저 현장 특성에 기인한 구조대원들의 그런 그 보호 시스템이 돼야 될 것이다. 예컨대 너무 높은 지대다 보니까 산소 문제랄지 고산병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이 돼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통신과 응급의료 시스템이 바로 구축이 돼야 될 것이다. 예. 왜냐하면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면서 위험에 접하거나 또는 어떤 큰 틀의 작전에서 또는 어디에서 2차, 3차 뭐 이렇게 물이 또 이렇게 자연댐이 터져서 내려온다면 빨리 워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통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신의 문제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구조 상황들을 상황실에 또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굉장히 그 구조대원들의 그런 안전한 구조 작전을 담보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번 홍수 이 네팔의 히말라야의 빙하가 붕괴하면서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지금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히말라야 산맥이 이 전체 평균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유형의 재난이 반복되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후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예. 첫째는 너무 덥달지. 올여름 우리가 좀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춥달지, 혹한이 온달지. 예. 세 번째는 폭설이 많이 내린달지.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년과 다른 더위, 예년과 다른 추위, 예년과 다른 강설, 강우가 있달지, 또 태풍, 건조한 기후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거 좀 예년과 다르구나, 기후 위기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과학적 데이터에 의하면 탄소 배출량, 온난화 또는 그 메탄 배출량 이런 것들은 과거 100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과거 100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기는 탄소 배출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메탄 배출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복사 에너지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충분한 양이 또 반사되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것을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가두고 있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기후 패턴을 흐트러버리고 북극의 그런 빙하와 얼음을 녹게 하고 그래서 어떤 그 북극권의 찬 기운들이 느슨해져서 더운 지방까지 밑으로 내려가서 영하 10도까지 해서 텍사스에도 막 눈이 와버리고 뭐 이런 일들 또 어떤 심한 가뭄이 오고 또 어떤 그 해수 온도를 상승시키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막 5,000m, 6,000m, 7,000m에 있는 빙하를 녹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심화되지 않겠냐 싶은데요. 이 대목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지금 2만 개가 넘는 빙하 호수들이 물이 다 쏟아버린다면 이제 문제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되는 강들이 많습니다. 남쪽 인도 쪽으로는 겐지즈랄지 예. 또는 파키스탄 쪽이랄지 또는 우리 그 인도 차이나 반도 쪽으로는 이제 뭐 메콩강이랄지 이런 많은 강들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현을 하거든요. 히말라야 산맥의 저런 계곡들에서 결국 빙하 녹은 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물들이 서서히 녹아서 흘러내리면서 이 강의 수량을 유지해 주는데 한꺼번에 지금 붕괴돼서 다 쏟아버리면 이제 그 강으로 흘러내려갈 물이 없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또 앞으로 심각하게 지금 어떤 그 예측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디 하루빨리 좀 희망찬 소식 들어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신 호남대학교 문현철 교수님과 함께 네팔 대규모 홍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